안녕하세요. 고객사의 데브세곱스 팀 혹은 세곱스 팀 그리고 클라우드 보안팀이 나아가시기를 함께 도와드릴 클루커스의 클라우드 컨설팅 데브세곱스 그룹 리드 김지영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애저 기반의 환경에서 어떻게 보안을 강화하고 더 잘 쓰실 수 있을지 내용을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내외의 다양한 클라우드 보안 관련 유튜브 영상들을 조금 예습해 보니까 대부분의 영상들이 클라우드의 대형 벤더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AWS, 구글 클라우드 등이 이야기하는 실무적인 고민들보다는 대세적인 마인드 시프트에 대한 이야기가 위주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영상 말고도 한국에서 만든 영상들도 AWS 영상은 많지만 애저를 기반으로 준비한 영상들은 찾기 힘든 것 같아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는 고객께서 퍼블릭 클라우드로의 여정을 결정하셨을 때 조금 더 올바른 길로 가실 수 있도록 돕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클루커스입니다. 시리즈 초반에는 하이레벨스러운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조금은 더 깊게 고민해 보실 수 있을 법한 컨텐츠들을 준비할 예정이니까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듣고 싶으시고 궁금해 하셨던 내용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의 마인드 시프트 이전에 퍼블릭 클라우드, 특히 애저에서는 어떻게 보안을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온프레미스에서는 어떻게 보안을 해왔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보안 관점으로 네트워크의 보안을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PC 한 대로 시작을 하죠. 사람 한 명, PC 한 대, 도트 게임을 해도 재밌었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보안을 신경 쓸 이유가 있을까요? 보안 위협은 커넥티비티로부터 온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스스로의 컴퓨터를 해킹하지 않는 이상 특이사항은 없을 겁니다. 둘, 셋, 점점점 직원 수가 늘어나게 되죠. 사세가 커지고 어느덧 10명, 20명 이상의 직원이 생깁니다. 서로 파일도 주고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PC에서 공유된 폴더를 몰래 열람한다든지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좀 삐걱삐걱. 이 환경에서는 외부인이 노트북을 들고 와서 우리 회사의 L2 스위치에 연결된 랜 케이블을 본인 PC에 꼽아서 접근해 볼 수도 있겠죠. 거의 1980년대 L2 스위치로만 통신하던 그런 느낌으로 확장된 건데 TCP/IP는 80년대 이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트워크가 전혀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물리적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서 지구 반대편에서 공격을 하러 오지는 않겠죠. 방화벽은 라우터 이후부터 발전했습니다. 라우터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를 격리시키기 때문에 격리된 네트워크 간의 통신이 필요할 때 패킷을 필터링 걸 수 있었죠. 80년대부터 방화벽은 IP와 포트를 차단하기 시작했고 패킷을 필터링하는 소프트웨어로는 1998년도에 IP 체인스 그리고 이름이 바뀌었죠. IP 테이블스가 출시가 됐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들을 배치하고 네트워크를 격리시키고 필터링하기 시작합니다. 내부망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허락된 IP 주소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인사를 하게 되죠. 외부에 우리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우리가 외부에 있는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서 보안 위협은 더 이상 내부에만 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방화벽을 이용하여 OSI 7 레이어 중 레이어 4에 해당되는 포트 주소로부터 흐름을 필터링하거나 허용하는 정책들은 트래픽의 인바운드 그리고 아웃바운드 방향성에 대해서 적용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부에 서비스가 늘어나게 되고 같은 포트를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늘어나게 될수록 점점 더 별도의 솔루션들이 필요해졌습니다. URL을 이용해서 트래픽을 탐지하거나 본넷 공격이나 CNC 공격 등의 외부의 침입이나 매시브한 트래픽으로 공격하여 서비스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디도스 공격까지 네트워크로 외부에 공개할 서비스가 점점 우리 회사에서 늘어날수록 회사가 유명해질수록 더 많은 새로운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과 정보 보안 솔루션들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익숙하실 만한 네트워크 아키텍처죠. 보통 금융권에서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아키텍처고요. 온프렘 구성에서 네트워크 보안을 구성하시기 위해서 디도스 프로텍션이나 IDS, IPS, UTM, 그리고 NG-파이어월 등 보안 장비를 구비하고 겹겹이 쌓아 올려서 방어 그물을 점점 더 촘촘하게 만드는
그런 사상의 보안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폐쇄 네트워크에서 인터넷으로 확장하던 방식이죠. 네트워크 보안에 비해서 인증은 아이디 패스워드로 보통 하죠. 조금 준비가 된 곳들은 인증서 로그인을 하고 조금 더 준비되면 싱글 사인온을 통해 모든 유저가 모든 환경에 조건부 액세스하기도 합니다. 인증은 이렇게 발전하는데 솔루션마다 각자 다른 벤더가 제공하거나 인증하고 로그인하는 환경 자체가 다르고 통합할 수 없을 뿐더러 각종 보안 규정에서도 모든 계정의 암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고 같은 암호를 쓰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 아실 법한 온프렘 얘기를 왜 했냐면 점진적으로 열어주는 방식의 생각에서 이제는 사용 계약만 해도 모든 요소들이 위협에 바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마인드 시프트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어떻게 네트워크 보안을 준비해야 될까요? 시나리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애저의 사설 네트워크인 버추얼 네트워크에 공인 IP를 가진 VM 한 대를 배포해 보겠습니다. VM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만한 게 공인 IP 아이콘입니다. 이 VM이 가진 공인 IP는 대외적으로 공개된 IP일 뿐만 아니라 애저 리전에서 관리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개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모든 센터의 공인 IP들은 리소스 타입별로 공개가 되어 있어서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인 IP를 외부에 노출시켜서 허니팟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만든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서버 OS에 인증할 수 있는 SSH나 혹은 RDP 포트를 퍼블릭하게 개방해 두고 우리는 서버 인증을 시도해서 실패할 때마다 남는 인증 로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애저는 모든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로그를 남기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물론 돈 때문이죠. 로그를 수집하는 데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저장해 두는 비용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유저가 직접 별도의 구성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리소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매트릭을 제외하고 로그는 남겨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VM에 로그를 남기는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애저에서는 모든 로그들을 스토리지 어카운트뿐만 아니라 로그 어널리틱스라고 부르는 로그 저장소, 로그를 쿼리할 수 있는 작업 영역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실패할 때마다 로그를 남기고 그리고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이라고 불리는 애저의 무료 방화벽 NSG에 로그를 함께 저장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워처로 분석해 봤습니다. 네트워크 워처 스키마를 한번 살펴볼게요. NSG에 들어오는 트래픽들의 소스 IP를 보고 MS가 제공하는 3D 인텔리전스 정보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 트래픽이 어떤 유형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악용되어 왔던 IP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위협 유형에 대한 정보는 촬영일 기준 하루 전날인 2월 24일 날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약 21시간 동안 테스트를 진행해서 총 9,852번의 로그인이 실패된 로그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까 위에서 남긴 NSG 플로우 로그를 활용한 네트워크 트래픽 애널리틱스와 그리고 로그인 실패 로그를 조합해서 각각 여러 나라에서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로그를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하면 구성 실수로 VM에서 접근 가능한 서비스 포트를 열어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요? 알아차릴 수 없었겠죠. VM에서 남기는 로그를 확인하고 모니터링한 뒤에 조치를 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는 방식으로 반드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로그를 쌓고 분석하는 방식 말고도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를 배포를 하시면 브루트포스 공격이나 이상행위 등을 감지하여 관리자에게 경고를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는 윈도우즈뿐만 아니고 리눅스 VM을 대상으로도 보안 로그를 수집해서 이상행위나 위협 인텔리전스, 행동 분석 등을 통해 경고 규칙을 제공하고 있고요. 현대화된 공격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인사이트를 넓혀줍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를 소개해드리면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보안 관련된 이슈인데요. 저에게 보안 관련 이슈로 컨설팅 문의를 주셨던 고객사 실제 사례입니다. 흔한 투티어 어플리케이션 구성도입니다. 좀
좀 3티어 같이 생겼죠. 맨 앞에 있는 VM들은 웹 서버가 아니라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을 서드 파티 솔루션으로 배포하셔서 운영을 하시는데 이아스 모델로 배포하셨기 때문에 하이 어벨러빌리티 구성을 위해서 두 대를 로드 밸런서 아래에 구성을 하시고 웹 서버가 와프의 트래픽 필터링 이후에 처리하게 되시는 그런 구조입니다. 하단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웹 서버가 직접 사설 통신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서드파티 와프를 관리하기 위해서 접근하실 수 있도록 와프에 공인 IP를 붙이고 관리자들은 사용하는 포트만 열어서 와프를 관리하게 되시죠. 뒤에 있는 웹 서버나 데이터베이스에도 관리 용도로 편의상 공인 IP를 구성을 하시고 NSG로 액세스 컨트롤하는 구성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에서 보안적으로 구성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알아보실 수 있을까요? 그쵸. VM에 공인 IP를 붙인 게 문제죠. 엔드 유저뿐만 아니고 이제 감염된 관리자의 PC 혹은 계정 정보가 탈취돼서 서버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APT죠. 웹 서버들의 취약점을 노려서 웹쉘 공격을 통해 계정을 탈취하거나 피싱 사이트로 웹사이트 리다이렉트를 강제화시키는 등의 다양한 피해가 지속되어 왔었습니다. 또한 애저 네트워킹 특성상 로드 밸런서 아래에 있는 VM들이 공인 IP가 설정되어 있다면 아웃바운드 트래픽은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SNAT 되지 않고 외부와 직접 공인 IP로 통신하게 됩니다. 이 부분의 강강한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바운드 룰은 잘 NSG로 차단하셨지만 아웃바운드 룰은 전혀 통제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제로 트러스트의 기반은 공격 표면 감소부터 시작이 됩니다.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서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이 중앙화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웹 서버뿐만 아니고 유저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까지 접근할 수 있게 된 경우죠. 모든 VM에는 공인 IP를 제거하시고 사설 통신만 가능하도록 수정하여서 최상단에 있는 애저 파이어월과 같은 UTM이나 혹은 엔즈 파이어월들을 배포하시고 네트워크 트래픽을 필터링 하셔야 합니다. 관리자는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보다 안전하게 사설 통신하실 수 있도록 애저 VPN과 같은 암호화 터널링 방식의 트래픽만 허용해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구성에 알맞는 그런 보안 범위라는 게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어느 부분이 안전하지 않은지 그런 인사이트를 가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어떤 리소스를 보호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문의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키텍처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계신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 있으시다고 하면 그 그림에 보안적인 네트워크 트래픽이나 아티팩트들을 반드시 표기하시고 구성상의 공격 표면이 다중화되어 있지는 않으신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스케일러블한 네트워크 네이티브 솔루션들이 있으니까 온프레미스를 운영하실 때와 같은 네트워크 장비의 성능 부하 걱정을 조금 덜어내실 수도 있습니다. 퍼블릭한 트래픽을 용도에 맞게 중앙 관리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위에 시나리오 2번처럼 각각 VM에 있는 구간들을 모두 보안적으로 취약점이 없는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면 마음이 편하다. 위에 시나리오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퍼블릭 클라우드는 온프레미스와 다르게 배포한 뒤 구성을 변경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개방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최소한의 사후 분석이나 예방적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는 로그들을 쌓으시고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MS 거니까 다 보호해 주는 줄 알았는데 앞으로 보여드릴 내용에서 Shared Responsibility라는 유명한 퍼블릭 클라우드의 그림이 있죠. 그 그림처럼 배포 모델, 이아스, 파스, 사스마다 클라우드의 고객에게도 보안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유명한 위라로 캐피탈 땡 사건이 2019년에 있었죠. 유저 1억 600만 명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모드 시큐리티라는 오픈소스 와프의 취약점을 이용한 익스플로이트로 알려졌습니다. 네트워크 보안만 잘하시면 안 됩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에는 온프렘이랑 다르게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입구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온프렘의 입구는 물리적인 보안부터 시작되지만 퍼블릭 클라우드의 경우에는 포탈 혹은 콘솔의 인증 한 번만 잘못하게 되면 아이디 패스워드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아이디와 키가 유출되어 MFA 등의 기능도 무력화되어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 그 유저가 한 행동들은 모두 로깅이 되며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보안도 기반 사상이 온프렘처럼 얼마나 열어줄까가 아닌 얼마나 닫을지, 위협에 대해서 바르게 격리하고 복구할 수 있을지가 포인트입니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해졌기 때문이고요. 조직은 최신 환경의 복잡성에 더 효율적으로 적응하셔야 되고, 온프렘과 퍼블릭 클라우드 간의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에서 사람, 디바이스, 그리고 앱, 데이터까지 어디에 있든지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보안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제로 트러스트 보안 원칙이라고 부르고요. 첫째는 명시적으로 확인이 된 것만 믿고, 둘째는 모든 유저는 최소 권한의 액세스부터 필요한 권한만을 특정 기간 안에만 확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유저는 항상 룰을 위반해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며 유저에게 위배되는 역할이 할당되어 있다면 그 유저는 이미 룰을 어기고 있다고 가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로 트러스트의 모델이고요. 제로 트러스트 모델은 회사 방화벽 뒤에 있는 모든 게 안전하다고 가정하는 대신에 위반을 가정하면서 신뢰하지 말고 항상 확인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저뿐 아니라 모든 클라우드 벤더 CSP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오늘 영상에선 애저에 대한 보안만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미 다양하게 고민하고 계실 온프렘 그리고 IDC 또 재택근무로 인하여 네트워킹이 보호되지 않는 모든 직원들의 디바이스까지 범위를 넓혀서 보안을 강화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통합된 아이덴티티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애저 포탈에 접근하기 위해서 모든 유저는 애저의 액티브 디렉토리에 접근하게 되고요. 인증을 받은 유저는 MFA를 강제화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온프레미스에 있는 액티브 디렉토리와 계정 정보를 싱크하고 싶으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동기화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로그인한 유저가 플랫폼에 있는 데이터나 앱, 인프라, 네트워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접근할 수 있는 최소의 권한과 최소의 역할로의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상행위가 있는지 반드시 감지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만 로그인하던 유저가 10분 뒤 갑자기 중남미에서 로그인을 시도를 하고 패스워드를 5번 이상 틀릴 경우에 계속 로그인 시도를 받아줘야 될까요? 애저 AD는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이런 이상행위에 대해서는 유저를 차단하고요. 애저 AD 관리자 승인에 따라 차단을 해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보안 패러다임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으로 오면서 많은 장애물들이 제거가 되고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죠. 서버 한 대 배포해서 띄우는데 준비만 돼 있다면 30초면 가능하죠. 이전에는 절대 뚫리지 않는 철옹성을 쌓는 데 집중했었다면 우리는 이미 뚫려 있어 어디가 뚫려 있을까 하는 탄력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복구하도록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공격을 막고 흘려내야 됐지만 이제는 위협들을 공격 전략 단계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고 의도를 읽어내고 프라이어리티에 따라서 탐지하고 리스폰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보안 운영 관제팀은 지속적으로 인시던트를 모니터링하고 기본적인 위협을 완화하는 데 최우선 배치되어서 가능한 많은 인시던트들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위협에 대한 조치를 권고하는 일을 한 뒤에 날리지 베이스로 경험들을 쌓아 나가시고 그 경험을 가지고 위협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헌팅 작업들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티어 1, 2 위주로만 인력들이 오케스트레이션 되어 있죠. 많은 전문가들은 현대에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미 잘 알려진 공격은 자동으로 레메디 하도록 하고 티켓을 끊고 응답을 기다리지 말고 공격의 카테고리마다 각각 적임자에게 얼럿을 보내서 처리하면서 시간을 아끼자는 거죠. 특별한 케이스만 더 깊게 분석하고 그 케이스들로 다른 환경에도 동일한 취약점이 있는지 예방하도록 그리고 포렌식 하도록 하는 핫패스와 그리고 콜드패스를 피버팅하는 전략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고 확인된 공격들은 얼럿을 받아서 빠르게 처리하고 우리가 모르는 공격들을 시간 안배해서 선제적으로 헌팅할 수 있는 시간을 벌자는 거죠. 지금 설명드린 패러다임은 뎁스옵스 사상이 떠받치고 있습니다. 시큐어 코딩하는 뎁스옵스가 아니라 그리고 배포 파이프라인을 보안 강화하는 뎁스옵스가 아니죠. 보안 조치를 최대한 자동화해서 반복 작업에 들어가는 시간들을 덜어내고 조금 더 선제적으로 헌팅하고 머신러닝도 이용해서 위협에 대한 예측도 해보자는 거죠. 요즘 시장을 선도하는 SIEM 솔루션들은 이런 조직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능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셨을 그림이지만 이런 방향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쪽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Shared Responsibility 모델은 각각의 클라우드 제공 모델마다 고객과 CSP의 책임이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삼각형,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삼각형들의 경우에는 고객이 인지하고 보완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애저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스 솔루션들의 경우에도 어느 영역까지 고객이 네트워크를 컨트롤하셔야 될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통제하셔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이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애저의 가장 대표적인 파스 솔루션인 애저 SQL, 애저 SQL이죠. 애저 SQL의 경우에는 다양한 네트워크 운영 모델이 존재합니다. 프라이빗 통신을 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프라이빗 엔드포인트, 프라이빗 링크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SQL 매니지드 인스턴스도 있고 또 일반적인 파스 애저 SQL 모델에도 네트워크 파이어월이 있습니다. 또 접근하는 방식도 리다이렉션하는 방법이 있고 프록시하는 형태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옵션들이 고객께 알맞는 운영 모델을 선정하시는 데 고려할 사항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통제뿐만 아니고 배포 후의 운영 과정에서 위협에 대한 어세스먼트나 취약점 분석 등을 반드시 진행하셔야 됩니다. 가시성을 어디까지 가질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 등이 좀 모호하게 느껴지셔서 이런 파스나 사스 쪽의 보완 부분들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힘드신 부분이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애저는 애저 시큐리티 벤치마크 그리고 애저 시큐리티 베이스라인이라는 이름으로 NIST, NIST, PCI DSS 그리고 CIS 컨트롤을 다시 매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IaaS나 파스, 사스 배포 모델들마다 최소한의 보안을 강화하시는 방안들을 총 12가지 항목으로 분류해서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각 배포 모델 그리고 솔루션들마다 보안을 강화하는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만 잘 숙지하셔도 파스 솔루션을 사용하실 때에 대한 보안 인사이트가 확 늘어나게 됩니다. 벌써 세 번째 개정이 돼서 이제 ASB V3 버전 3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구글의 애저 시큐리티 베이스라인으로 검색을 하셔서 공식 독스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한 공식 독스를 확인해 보시면 파스 종류마다 그리고 사스, 이아스까지 어떻게 보안적으로 접근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보완할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해 줍니다. ASB V3는 CIS 컨트롤 버전 7.1, CIS 버전 8.1, NIST SP 800-53 R4, PCI DSS 버전 3.2.1에 부분적으로 매핑되는 컨트롤입니다. 감사만 하는 정책으로도 배포할 수 있으시고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어긋난 행위가 일어날 경우에 리소스 배포 자체가 안 되도록 강제화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애저 팔리시라는 솔루션에서 애저 리소스에 대한 정책 배포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온프렘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보안 솔루션들은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마다 네이티브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죠. OSI 7레이어 중에 레이어 3 이상을 사용하는 솔루션은 거의 대부분 매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루션 이름은 매핑이 실제로 되더라도 우리가 사용하던 솔루션만큼의 편의성과 정확성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줄까요? 이미 네이티브 솔루션 말고도 서드파티 보안 솔루션을 고려하고 계시기도 하고 이미 사용도 몇 차례 해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솔루션이 서드파티 솔루션과 동일한 UI, UX와 사용 방법 그리고 국내 정서에 맞는 운영 모델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CSP의 네이티브 솔루션을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실제로 우리 조직에서 얼마나 활용이 가능할지 반드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예를 들면 국정원 8대 웹취약점 같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미션이 있으신 경우에는 애저의 와프는 오와스프 기반의 룰만 제공을 드리기 때문에 이 룰셋을 하나하나 커스텀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직이 반드시 ISMS, ISMSP와 같은 국내 기관의 인증들을 모니터링을 하시기 위해서도
별도의 커스텀한 정책 룰들을 마련하셔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성수에 맞는 서드파티 솔루션을 배포하면 될까요? 2022년 2월 24일 기준으로 제가 따져보니까 애저 마켓플레이스에는 총 6,660개의 서드파티 솔루션이 제공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보안 솔루션은 1,635개고 또 그 중에서도 평가판을 제외하면 340개입니다. 그 340개 모두가 이아스 솔루션으로 관리형 모델로 배포됩니다. 사스형은 보통 제공하고 있는 파트너와 계약을 해서 사용하셔야 되겠죠. 이아스로 배포하는 모델은 위에서 봤던 것처럼 OS부터 유저가 관리할 책임이 생깁니다. OS 패치 관리뿐 아니라 HA 구성도 관리하셔야 되고 또 VM의 헬스 관리, 성능 모니터링 등등등 다양한 관리 포인트가 생겨납니다. 때문에 반드시 사용 편의성과 관리 편의성 이 두 가지의 무게를 저울질해보는 과정을 겪어보시고 배포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온프렘에서 클라우드로 이어져서 매핑되는 보안 솔루션 외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조명되고 있는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CASB, 그리고 CWPP, CSPM이라고 불리는 솔루션이고요. 약 10년 정도 전에 가트너 리포트에서 언급이 되었던 솔루션들입니다. 내용은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좀 설명은 건너뛰고요. 시장에 다양한 CSPM, 그리고 CWP 솔루션이 출시되어 있고 지금은 각 솔루션들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방향성이 드러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렌드 마이크로의 CWP인 클라우드 원, 클라우드 원의 CSPM인 컴포마이티, 그리고 팔로알토의 프리즈마 클라우드, 그리고 체크포인트의 클라우드 가드가 가장 대표적인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애저에서 제공하고 있는 네이티브 솔루션은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입니다. 물론 서드파티 솔루션과 달리 이아스 형태가 아닌 사스 혹은 파스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서드파티 CSPM, CWP 솔루션을 써본 결과 느낀 점은 AWS가 마켓 시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AWS 위주로 기능들이 개발되어 있고 애저에 제공하는 기능들은 조금씩 확장하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저 네이티브에도 있고 그리고 서드파티로도 제공되고 있는 CSPM, CWP 솔루션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 텐데요. 애저에도 네이티브 솔루션으로 물론 제공되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작년 11월 초까지는 애저 디펜더와 애저 시큐리티 센터라고 불렸었지만 작년 11월 한 16일쯤부터 대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보안 솔루션들이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로 리브랜딩을 하면서 애저라는 접두어를 떼어내고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로 변경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IT 전범위의 강력한 솔루션들이 있고요. 사스 형태의 솔루션들을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는 패키징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베이스 그리고 오피스 베이스 솔루션들에 대한 보안도 클라우드 보안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은 앞서 제로 트러스트를 통해 소개를 드렸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작년 하반기에 어지러웠던 보안 솔루션들 이름을 모두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땡땡으로 정립을 하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포 클라우드를 제외한 모든 솔루션들은 마이크로소프트 EMS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 플러스 시큐리티라는 EMS라는 이름으로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솔루션들에 쌓이게 되는 각종 유저 그리고 앱에 대한 인증 경고 그리고 엔드포인트와 이메일의 보안 경고뿐만 아니고 애저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포 클라우드에서 수집하는 로그와 애저에 쌓을 수 있는 수많은 로그들을 쌓아서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이라는 이름의 SIEM 솔루션으로 보내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고 이기종 서드파티 솔루션들을 커먼 이벤트 포맷으로 수집하거나 이미 마이크로소프트가 정의해둔 160여 개의 커넥터를 이용하여서 로그를 한데 모을 수 있습니다. 한데 모은 경고들은 인시던트라는 보안 경고의 유기적인 모음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물론 다른 파스 솔루션들과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널은
인스턴스를 직접 관리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리소스의 헬스나 그리고 성능 모니터링 또한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이미 EMS 솔루션들을 쓰고 있으실 경우에 보안 경고를 적지 않은 비용을 별도로 들이지 않으셔도 된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비용 모델이 이제 라이선스나 호스트 사용료가 아닌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 저장된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비용만 카운트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을 가볍게 테스트해 보시기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점은 무료 대상 외에는 로그를 쌓을 때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죠. 로그를 쌓을 때 들어가는 비용인 로그 애널리틱스 워크스페이스의 저장 비용 혹은 수집 비용과 센티넬이 로그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두 가지 비용으로 집계 됩니다. 그래서 장점을 이용해서 우리 조직이 어떤 방향성으로 이 비싼 솔루션을 사용할지 테스트하고 잘 해볼 수 있는지 검토해 본 뒤에 센티넬의 기능을 못해도 한 60% 좀 더 잘하면 70% 80% 이상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되셨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센티넬을 검토해 보실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내용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후속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특히 애저에서 어떻게 보안 솔루션을 활용할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깊이 있는 컨텐츠로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